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이 책의 핵심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미 인구로 보는 이 트렌드, 인구로서 이 트렌드를 읽고 싶다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에 걸쳐서 인구가 가져오는 트렌드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워낙 다양하고요. 네. 워낙 또 연결고리가 많은 파트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구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이게 단일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구 변화를 추동하거나 강화시키는 그 전방위에, 그러니까 전후방에 관련돼 있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먹이와 둥지의 이슈라면 이 먹이 바로 고용의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건 이런 것 같아요. 먹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조달되는 상황에서는 네. 후속 인구들의 청년 인구들의 그 삶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옅어질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이 고용 불안정성,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청년 실업이라는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지금 추세로 트렌드로 정착된 저출산의 문제는 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자리가 사실은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이슈인 것인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많은 그 논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년 연장이라는 이슈도 있는데요. 그 정년 연장이 사실은 저는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논쟁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하고 유사한 상황이 겪었던 많은 사례에서 놓고 봤을 때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트렌드인 것 같다. 자, 문제는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약에 채택이 되고 좀 확산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일해야 될 시간들이 더 길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신규 진입을 해가지고 그 일자리를 가져가야 될 젊은 인구들에 대한 어떤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요거 사실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고 뭐 보편적으로 이제 연구의 결과물들을 보면 소위 정년 연장의 일자리와 청년 인구들의 그 진입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경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아요. 네. 근데 반면 또 반편에서 뒤집어 얘기하면 정년 연장의 수혜가 있는 이 대상자들이라는 게 사실은 대기업들,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밥통이라고 얘기되는 업종이고요.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작긴 한 10%, 좀 많게 봐도 한 20% 수준에 불과한 이 일자리인데 중요한 건 정년 연장을 했다는 얘기는 이 20%가 더 오래 고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일자리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들이에요. 경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년 인구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정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20%는 또 기본적으로는 고용의 그 피크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1000명을 고용했던 일자리에서 1000명에 예를 들어 뭐 한 해에 50명씩 빠져서 950명이 되고 그 950명 중에 50명짜리를 청년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용 연장 때문에 이 1000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50명이 티오가 안 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젊은 친구들은 아무리 경합 안 된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저 일자리가 사실 내 일자리인데 소위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다 독점해서 가져간다면 난 뭐야? 라는 상대적 박탈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젊은 인구들이 원하는 고용의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의 어떤 양적 일자리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좌절이라고 할까요? 실망의 어떤 가능성들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비록 일자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 일이 장기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면 즉 정년 연장 때문에 조금 경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나 업태의 일자리라면 젊은 친구들에게 그 고용의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년 연장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겠네요. 할 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년 연장 하려면 이런 거죠. 뭐 청년 할당제 같이 가든가.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상대적 박탈이나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 정년 연장은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대 간의 그 경합이나 그 경쟁 치열하게 부딪힐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까지 고령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줬던 상황에서 후속 친구들에게 정년 연장은 다가오는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케이 정년 연장 뭐 예를 들어 뭐 10자리 했다. 그렇다면 청년 할당제 해서 10자리 더 주던가.
그렇죠. 해서 적어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미세한 선제 장치들을 좀 해줘야 된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 그 정도 여력은 있거든요. 굉장히 경직적인 방식으로 정년 연장만 강조하고 강요할 게 아니라 후속 세대들도 얼마든지 정년 연장의 수혜를 입고 그 정년 연장이라는 게 고령자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줘야 불필요한 갈등 만들지 않고요. 그 속에서 정년 연장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들을 또 얼마든지 소위 그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것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같이 맞물린 것이 이 고용인데, 그러면 이 고용도 말 그대로 고용 없는 경제 속에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도 않는데, 일자리 총량이 더 늘어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경합하는 게 아닌가, 모습이 우리 이 시대를 놓고 보면 우리네 아버지와 우리네 청년들이 경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 속에서 청년들은 정작 이런 경제를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놨는데, 기성세대들은 일자리 가져가고 또 일자리를 더 장기화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취업도 어려운 이 과정에서 계속 그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사회 갈등도 조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들도 많이 듭니다. 그런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굉장히 포인트를 잘 집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불필요하게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인구 문제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도 체감하시다시피 고령자와 청년, 즉 노청 간의 대결의 구도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들 판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대결의 구도가 물론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결에서 풀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결이 아니라 같이 이 같은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한 수 물려줄 수도 있고 또 한 수 나아갈 수도 있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지금 불필요하게 진영을 확대시킬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똑같이 강조했던 것처럼 60년대, 70년대의 철학과 제도가 지금 2020년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대 갈등들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뭔가의 기성 이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뭐 박사님 포함해서 기성 세대들이 사실은 잘못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 사회의 이 질서를 따라 가지고 여기만큼 왔습니다만 그 질서 때문에 지금 불편한 친구들이 나의 자녀와 우리 후속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후속 세대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기성세대로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익이 결코 상치돼서도 안 되고 부딪혀서도 안 된다는 이슈예요. 근데 이렇게 부딪힐 때 기성세대 중에 이익이 만들어지는 조직들이 있고요. 그것을 또 계속해서 독점하고 싶은 또 공간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은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도 똑같이 그렇게 세대 경합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고용 없는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산업 구조,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의 구조들 지금까지는 좋았죠. 한국 경제 사회를 여기까지 올려왔던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들인데 이제 목이 찼잖아요. 우리 반도체 때문에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막 가자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야 한쪽에 쏠리면 그리고 한쪽에 쏠린 거가 문제 이제 취약해지면 나머지 파트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바람직한 것은 건전하게 안전판을 만들어내고 요게 아니라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방식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세대 부조형의 사회 체계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가 잘 사는 게 아들도 잘 사는 방식. 그 다음에 아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아빠의 노후와 직결되는 방식들. 이제 이런 구조들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중간에 이게 이게 딱 끊겨버린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내 아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의 친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잘 아들의 모르는, 문제. 남의 아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청년의 문제이지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을 통해 가지고 풀어야 될 이슈를 가지고 내 아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아들도 힘들거든요. 그러니 네. 내 아들의 문제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나라도 열심히 네.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 아들한테 줘야지. 네. 근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부작용과 불합리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아들의 문제라고 본다면 어느 부모가 어느 아빠가 내려놓지 않겠어요. 당연히 내려놓죠. 그게 훨씬 더 나은 방식이니까. 근데 이게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의 동년배 중에서도 대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그네들의 문제인 거지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내 아들이 그네들의 문제에 포섭되지 않도록 나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즉 기성 이익들 기존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해관계를 네. 극대화시켜가지고 적어도 내 아들한테만큼은 줘야지. 네. 이게 이제 수저 논쟁하고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고하게 이 세대의 자연스러운 이전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익을 주려고 얘기하고 그 이익을 줬을 때 내 아들한테 편한 방식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기성세대들은 포기하게 되고 연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능 자체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까지도 여기 와 닿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최근 5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이 저출산의 숫자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였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살펴보지 말고 이제는 없어요. 물러설 곳도. 절벽이 바로 뒤에 있는데 나만 잘 살겠다? 내 아들만 챙기겠다라는 사고체계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성세대 뭐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타협의 가능성들을 이제는 모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러설 데가 없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전율을 돋게 만들으셨고요. 정말 이 사회 갈등하고 뭔가 뭐 경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상호 보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우리가 당면에 있는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22년 하반기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구조적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러설 데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구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뭔가의 대응책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부디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 책인싸 우리 초대된 책인싸의 진땀을 흘리게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질문인데 과연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인구 감소가 정말 문제인가? 인구가 오히려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고 인구가 또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도 있었고 근데 인구 감소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인구가 또 줄어야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더 지금처럼 일자리 문제도 또 없어지고 미스매치 문제도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왜 문제인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고요. 일단 인구가 줄어들면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자, 인구가 줄어든다. 그 얘기는 우리 분수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드는데 분자량이 그대로다. 즉,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산출된 부가가치 양은 이게 그대로거나 혹은 늘어난다면 당연히 n분의 1이니까 네. 가져갈 수 있는 양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 라는 게 큰 것 같고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총 인구 감소 국가는 2011년도에 일본이 최초이고요. 우리가 2021년에 총 인구 감소 2호 국가가 됐습니다. 자, 인구가 줄었어요, 이제. 네. 일본이 과거 10년 동안 인구가 줄었는데 삶이 좋아졌나요?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잘 사는 공간,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지방 지역 가보세요. 인구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자연 감소도 되고 있고 사회 전출 때문이라도 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대낮에 읍면동 단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낮에 정말 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들 일부 제외하면요. 경제 활력 없고요. 네.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잘 살고 있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서울 인구 줄고 있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피한가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만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에 지금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이제 총인구 감소 국가 2호 국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대응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인구도 줄어들었는데 더 잘 사는 국가가 있네요. 그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라는 이런 다이나믹한 이 역동적인 한국적 사례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얼 타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좀 잘 사는 사회 반드시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대세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과제는 줄어들었으나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되도록 가야 되는 숙제가 2022년 현재 우리 과제로 성큼 다가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과제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추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유학 시절에 우리 대학원생들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한인 대학원생들 모임.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다른 전공자들을 만났었던, 다른 전공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교류했었던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 생물학 박사 과정에 계신 형님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생쥐를 정말 많이 죽이지만 생쥐를 많이 또 잉태시킨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이제 생쥐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생쥐의 삶을 많이 봤대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생쥐가 있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생쥐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그 좁은 공간 안에 생쥐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또 줄어든대요. 그러다가 많이 줄었으면 다시 또 늘어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도 동물 아니냐. 물론 정확히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구 감소 문제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만큼 극단적인 해결책, 극단적인 정책들이 집중되다 보면 또 인구 감소에서 인구 증가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일부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학에서는 조금 어렵게 그 자기 조정 기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자동 항법 장치처럼 사실은 이제 그 한 공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이제 다시 완화가 되는 현상들이 이제 늘 발생하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혼자 막 그 탐욕 경제, 야수 경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끝단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쭉 가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완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어떤 기재 장치들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데, 인구도 똑같은 거예요. 네. 생쥐 얘기 표현했습니다만 사람도 똑같거든요. 네.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후속을 그 생산한다? 이제 후속 생산 표현 좀 그렇죠. 뭐 지금 후속 인구를 낳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걸 이제 극복하는 방식들인 네.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표현하는데, 지금까지의 작동 방식이 결과를 완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30년, 40년 이상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뭐 상식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동안 뭐 200조를 썼니, 300조를 썼니, 우리 뭐 기사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자, 그게 팩트 여부를 떠나가지고 많은 돈을 썼다는 얘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인구 5천만에, 네. 그렇죠?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이런 전 세계에서 7, 8개 국가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출산율 0.8.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건 오히려 정책이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책이 오히려 불을 붙였다라고 봐도 오히려 옳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가계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한번 했을 때 안 되면 다른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회라는 것은 어쨌든 의탁받은 일부의 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 이익과 사회의 이익과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집단의 이익들이 경합하고 되고, 그 경합의 결과물들이 자기의 어떤 당사자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효과성이 아니라
편리성에 의해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 문제는요, 복지 영역에서 다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마치 복지의 대상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문제가 되고요. 어떻게 20대, 30대가 취약계층이죠?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 복지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했죠. 특히나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빈곤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복지 영역으로 관리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저출산 고령화가 복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가 없어서 서울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라는 그 가설이 맞다면 먹이와 둥지는 철저하게 경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인구 정책이라는 표현도 사실 어울리지 않죠. 인구는 정책으로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복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복지의 영역에서 성장의 영역으로, 경제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장과 경제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판을 짜고 그 속에서 20대, 30대들의 당사자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실천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60년대의 철학, 70년대의 제도, 그 다음에 이것들이 2020년에 현재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2022년의 사람들이 올라탈 수 있고 원하고 희망하는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사회 제도, 신질서를 만들어야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60대, 70대가 얘기하는 거 지금 20, 30대 얘기 못해요. 저도 집에 뭐 10대, 20대가 있습니다만 얘기하면 서로 안 통하거든요. 언어와 문법이 다른데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제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저도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자녀들이니까. 당사자성이 이만큼 큰 이슈가 없는 거니까. 저의 살아가는 존재 이유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냐라는 것이죠. 제 거 내려놓으면 됩니다. 기성세대가 혼자만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자녀만 잘 살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달라진 새로운 작동 방식을 만들고 이 신질서가 적어도 후속 세대들에게 균등적이고 좀 확대된 방식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회 속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줘도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도 인구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늘어난 사회가 사실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응은요, 결국에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틀을 바꿔야 된다. 앞으로 만들어질 뉴노멀 신질서는 후속 세대들에게 들이 숨통을 열어주고 또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야 된다. 60대, 70대가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인구 오너스 시대, 이제 막을 수 없다면 적응해야 된다. 뭔가 순응할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 명쾌한 말씀 주셨고요. 그렇게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한다면 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변화하기 전까지 이런 문제, 인구 문제를 당면하는 과정에서 계속 유지해왔던 그 대응 방안들, 이거 해도 안 됐는데 왜 이걸 가지고 계속 유지하느냐,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